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네요. 엊그저께만 해도 굉장히 좀 무더웠던 여름의 날씨인데 또 몇 주가 지났다고 급격하게 날씨 기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어, 주말 네, 아무래도 즐겁게 보내셨어야 되는데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도 큰 폭의 하락을 보인 가운데 뭐 코스피는 뭐 종가상 지난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에 아니 지난 저점을 이탈보다도 최저점 마감을 했고 종가상 코스닥은 아마 월요일날 개파락으로 출발을 해서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 수준에서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주말 사이 미증시도 큰 폭의 하락과 기타 유럽 증시 또 국채 금리 뭐 등등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이 매우 안 좋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주말을 보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최근 시장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쉽게 예단하기 쉽지 않은 시장 속에서 조금만 더 지켜보고 인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지속 언급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뭐 하루하루 뭐 지나다 보면은 뭐 그날 그 전날을 보고 뭐 매일 그렇게만 보다 보면은 또 올라갈 때는 또 주식을 사야 될 것 같고 떨어질 때는 또 같이 투매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미 추세라는 게 하방 추세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이 어느 국면에 있는지에 대한 뭐 철저한 고민이 많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8월 시장 보고 또 9월 시장 조심하면서 좀 가고 있는데요. 지금의 시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주식 시장의 사계라는 이 이론이 있는데요. 우라타미 가미오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일본의 투자자가 만들어 놓은 이 이론인데 상당히 이제 뭐 저도 주식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공부를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뭐 큰 틀에서 주식시장은 유동성을 바탕으로 상승을 하고 그러한 유동성이 기업의 실적을 만들어서 더 큰 상승은 기업의 실적 장세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다가 항상 끝도 없이 뭐 확장될 것만 같던 유동성은 항상 일정한 주기를 거쳐서 빠져나가는 즉 역유동성 장세로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그러한 역유동성 장세가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역실적 장세, 흔히 말하는 경기 침체라고도 하기도 하고 기업들의 이 실적이 저하되고 피크아웃이 나오는 그러한 부분 보고 우리는 역실적 장세라고 하는데 지금의 국면이 어디에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저도 아마 제가 모르겠어요. 라이브 방송,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한테만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 아니면 유튜브에서도 이런 말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의 사기에 대한 이론 그리고 시장은 이 이후 빠지게 됐을 때는 데드캣바운스 이후에 빠지게 되는 거는 역실적 장세가 돌입을 하고 통상 역실적 장세가 마지막 하락인데요. 이런 부분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영국의 하락 의미 있는 하락이 좀 나왔는데 어찌 보면 정부의 부양책이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인정을 해버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추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은 올라가야 되는 게 맞은 것인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 말 그대로 경기 침체를 인정했구나. 그럼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들어와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시장이 한 번 더 놀래서 빠질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금요일날 시장을 짓눌러 버린 요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게 국채금리입니다. 그래서 FOMC 직전부터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드렸어요. 국채금리가 굉장히 이상급등을 지속하고 있다.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 이미 국채금리는 FOMC의 높은 전도편을 반영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된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국채금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치솟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의 시장에 좀 상당한 부담이고 이 치솟는 국채금리 자체가 더 빨리 올라가 버리고 차라리 투매를 더 빨리 가속화 시켜버리는 게 오히려 증시에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의 굉장히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의 위기가 초입일 수도 있고 뭐 7분 능선을 타고 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리에 바닥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이런 시장에서 투매만 한다라고 해서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각자의 기준과 원칙이 있겠지만 지수를 바탕으로 원칙을 잡는다면 뭐 단기적으로는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 확인됐을 때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매가 심하게 나오면서 의미 있는 RSI 지표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의 시장 매크로 환경 속에서 투매가 나온다면 보다 강력한 투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RSI 지표가 뭐 20이라든지 뭐 이런 기준 등등이 나오겠죠. 시작부터 제가 좀 말이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은 그냥 시황으로 그냥 하면서 하도록 하죠. 너무 매크로적으로 너무 푸는 것 같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럽 통화 위기 급부상에 환율 급등 및 국채 금리 급등, 시장은 지금 경기 침체를 도대체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 건가?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어제 밤 새벽부터 해서 사실 이 뭐 캡처는 어제 밤에 해놓고 이 글을 쓰기 위해서 거의 반나절 이상 고민을 하고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왜? 저 또한 고민이 되는 게 뭐냐, 월요일날 당장 시가 베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이죠. 주식 비중은 다 많이 줄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매도에 대한 실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매도에 대한 실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잡을까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오는 생각이 굉장히 아직도 혼란스럽고 저 또한 고민이 많습니다. 뭘 잡아야 될지 뭘 봐야 될지는 알겠으나 그 시점이 지금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그러면 나는 분할로 접근하겠다 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일단 분할로 접근하겠다. 자, 일단 미 증시 보죠. 금요일날 미 증시 보면 뭐 다우나 나스닥 S&P 500 뭐 전일 목요일날도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는데 금요일날도 그 하락폭을 돌리지 못하고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는 직전 저점을 완전히 붕괴를 시켜버렸고요. 나스닥은 지금 직전 저점까지 갔다가 좀 올라왔는데 이따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한다면 10,000포인트라는 이 의미 있는 선을 위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뭐 3,300포인트까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영국 같은 경우가 지금 환율 파운드화가 영국 유로화가 급등을 또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월요일날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 빅스 지수를 여기다가 좀 갖고 오진 않았는데 빅스 지수가 지금 과열로 넘어가지 않았고 상승이 굉장히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급등을 해서 추가로 또 시장을 짓눌러 버리는 현상이 나올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동안 쌓여있던 이 신용의 뚝이 한 번 더 무너지는 현상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 단기간에 그 장대 음봉이 한두 개 정도 나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 저점이 돼버릴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이번 주에 일정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27일, 28일 날 연설이 있습니다. 뭐 미국 시간이니까 뭐 국내 증시에서 반영하는 거는 좀 다르겠지만은 그런 일정과 연준 인사들의 일정, 그러니까 연설 발표 일정이 줄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는 공포가 크게 달하면서 오히려 시장에 투매가 나온다면 매수로 대응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지금 시장에 이 부정적인 매크로가 매우 짙어 있는 상황 속에서 공포가 크게 달할 때는 오히려 더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 걸로 생각이 드네요. 자, 주변 시황 읽으면서 미 FOMC 이후 파월의 보다 더 강한 매파적 발언과 7월과 다른 9월의 점도표 방향성의 급락 마감 이후 금요일은 영국의 파운드화 급락의 유로존 및 영국 통화 위기가 급부상되면서 FOMC 전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국제금리가 추가 급등하며 여러 방면에서 증시에 부담되는 이슈가 일제히 몰려오면서 금요일 미증시 지속적인 긴축 우려감, 긴축에 대한 증시 하락 반영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 속 또 다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뭐 말이 좀 장황하네. 연이틀 시장의 하락은 FOMC의 변화된 점도표에 대한 금리 상한을 반영하면서 빠졌다면 금요일 영국과 미증시 그리고 글로벌 채권금리 및 환율 등은 유로존의 통화 리스크 플러스 영국의 경기 부양안에 대한 시장의 평가 자체가 경기 침체 확정으로, 즉 경기 침체가 갈 것이다 라는 우려가 아니라 경기 침체 확정으로 인식함으로써 불러온 파운드화의 급락에 따른 달러 인덱스 급등이 불러온 하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뭐 푸틴의 동원령으로 인한 핵전쟁 리스크도 있을 수 있겠으나 핵전쟁 가면 전 세계 자산시장은 뭐 그냥 한가 갈 일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죽는 일은 그냥 생각하기도 할 필요도 없을 듯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일은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걸 우려한다면 그냥 주식 다 팔고 금 들고 있어야죠. 금. 그럴 때는 금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은 다 죽는 일이기 때문에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게 재건을 앞당기는 이슈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의 시장을 아까 말씀드린 우라가미 구미호에 이거는 꼭 찾아서 한번 보세요. 꼭 찾아서 보면 굉장히 주식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사진 한 장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장 주식 종합 차트 펴놓고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시장의 사계가 가장 잘 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주식시장의 상승은 유동성 장세로 출발해서 그로 인한 실적 장세, 그리고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역금융 장세로 큰 폭의 하락을 경험했고, 이제부터는 이러한 역구명 장세가 불러올 역실적 장세가 남아있는데요. 이 역실적 장세라는 게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요인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와서 기업의 실적이 꺾이든 혹은 실적이 꺾어서 경기 침체가 오든 아무튼 지금은 역실적 장세 초입일 수도 아니면 이미 진행 중인 중간쯤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이미 지난번에 페덱스의 이 실적 우려감, 그리고 IT 반도체 이미 재고가 과잉 나오면서 이미 3분기 때 실적이 깨질 것을 선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이미 선제적으로 실적이 깨질 것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번 분기에 정말로 실적 발표하면서 그런 기업들이 깨진다면 그 다음에는 일부 전부 다 반영을 한 상태에서 깨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장세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뭐냐, 시황적으로 보면 연말까지 이번 금리 인상한 밴드로만 보면 앞으로도 125bp 금리 인상이 남아있고 QT가 지속될 것이며,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슬슬 나올 테지만 금리의 영향력은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기업들의 펀더멘탈 성장성 등은 더욱더 시장의 영향력을 키워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금융 관련된 이슈는 제가 FOMC 이후 하루 이틀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오히려 시장이 안 좋아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첫 번째 금리 인하에서 시장이 한번 두드러 맞고 그 다음부터 정상화가 되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시장에서는 태반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또 그런 시기에는 주도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놓고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가 뭐 전체적으로 뭐 시장의 매크로적인 부분이죠. 매크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채권. 채권 지표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 채권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 많이 올랐어요. 금요일날 우리 시장이 박살나 버리는 것도 이 국내 10년물 채권이 급등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박살을 나버렸고요. 이미 10년물이 4%가 넘어버렸죠. 3년물 4.2. 이거는 이제 채권을 사도 이 정도 이자를 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자산으로 쏠림이 많았고요. 제가 미 10년물 국채가 3.4%대 3.5가 넘어가게 되면 시장이 쇼크가 발작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어제 이제 좀 떨어지긴 했지만 3.7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물도 4%를 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미 2년물은 벌써 연말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반영하고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기준금리를 반영하고 있는 국채 2년물이 지금 4.1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2% 정도 더 올라간다면 단기 바닥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근데 그 2% 안에서 시장이 투매의 강도가 얼마나 나올 것인지가 저는 더 우려가 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인플레이션은 시장에서 많이 꺾여 있는 징후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는 없는 운임비, 글로벌 컨테이너 지수가 15주 내내 지금 빠지고 있고, 국제유가라든지 가스 가격의 하락, 곡물 가격의 하락 등등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이며, 미국의 렌트 가격도 지난 말부터 빠지고 있기 때문에 9월에 CPI, 그 다음에 좀 나와서 소비자 물가지수, PC 등은 큰 폭의 하락이 이번에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가오는 인플레이 지표는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지수가
급락을 하게 되면 시장을 단기적으로 또 끌어올리는 재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장에 뭘 해야 되냐? 리밸런싱을 하면서 최대한 단기 매매에 집중하다가 증시가 정말로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계속 단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정말 좋은 기업들이 내려오게 된다면 그 베어마켓 랠리 안에서도 20-30%, 30-40%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시장이 연출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려는 하되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시장 투매가 나오더라도 최대한 신중하게, 아침에 시가부터 뭐 내가 분할을 하겠다라고 하면 내 자산에 나는 그래 한 10%만 이번 파스에서 15% 20%만 이번 파스에서 들어갈 거야. 근데 그 20%를 한 방에 사는 게 아니죠. 그 20%를 바탕으로 나는 뭐 10번에 아니면 20번에 뭐 3개의 종목을 나눠서 각 종목당 3번, 4번에 걸쳐서 사겠다. 이런 기준으로 간다면은 월요일, 화요일 분할 매수해서 그 이후에 반등을 누려보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월요일 개파락과 동시에 직전 저점을 지점을 삼을지 혹은 깨고 추가 하락을 지속할지 오전 급락 이후 반등의 강도로 볼 수 있으나 언제나 그렇듯 5일선을 회복하는 시점을 반등으로 생각하고요. 코스피는 볼 필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서서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PBR 기준에서 RSI 기준에서 굉장히 과매도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 떨어진다면 60조 밑으로 깨진다면은 일정 부분 지수 반등 때 소외는 안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이 급락할 때 항상 고민할 것은 최근 제일 강했던 섹터의 대장주의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전략. 첫 번째, 정말로 좋은 기업이 많이 밀릴 때 서서히 분할 매수로 스윙 포지션을 잡아가는 전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단기라면 최근 제일 강한 테마를 공략하며 가급적 해지는 이렇게 투매와 급락이 나올 때 오히려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이 올라가 버릴 때 나는 소외받고 울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올라가는 종목 따라 사지도 못하는데 시장 올라갈 때 해치로 산 종목이 급락을 해버리니까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지수를 사는 거, 레버리지, 지수를 사는 방법, 그 다음에 시총상위 성장주를 잡아 끌어당기는 거. 시총상위 성장주라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2차전지, 친환경, 그 다음 최근에 강했던 태조 이방원 내에서 몇 개 이렇게 골라서 보고, 뭐 로봇 섹터, 자율주행, 뭐 이런 섹터가 성장주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명확해요. 단순하게 하락을 할 것이다, 하락이 우려된다 라고 하면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그 폭을 보고 싶다면 정말로 제가 보고 있는 이런 섹터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저는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할 거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겨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시장 보면 뭐 로봇 섹터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시장 대비 강하고요. 이유는 테슬라의 로봇 AI 데이가 9월 30일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일정 전에 올라올 때 팔아버리는 거는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많이는 안 밀리겠죠. 이따 차트를 보면서. 그리고 자율주행 포르쉐 IPO 자동차 부품인데, 일단 포르쉐 IPO는 뭐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자율주행 섹터는 지금 최근에 뜨거웠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기 때문에 좀 밀리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 금요일날 투매가 좀 나왔습니다. 투매가 나왔는데, 이번 기회에 많이 밀어버리면 다시금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을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폐배터리도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어요. 급락이 나온다면. 그리고 리튬 플러스 관련해서 이슈가 좀 많은데 굉장히 투기성 부분이라 이쪽은 패스하면서 좋을 것 같고요. 태양광 하나솔루션이 인적 물적 분할 이슈가 생겼죠. 개인적으로는 악재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뭐 워낙 최근 시장의 주도주였고, 그 다음에 수급도 좋아서 뭐 반발 매수세는 들어오겠지만은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그런 악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으로 쏠려버릴 수가 있겠죠. 급락을 한다면, 그 하나 솔루션이 급락을 한다면 오히려 현대에너지 솔루션에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에너지 솔루션의 하락으로 인해서 친환경이 동반 급락을 해버릴 수. 왜? 지금 유가와 가스 가격이 빠졌다라는 것은 친환경의 메리트가 좀 내려와 버렸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시장을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BHI
기회 된다면 매수로 저는 포지션을 잡고 싶고요. 이재용의 ARM 인수 관련해서 과거와 다르게 실체가 있는 찌라시죠. 이재용이 직접 부회장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단독 인수는 사실상 저는 확률이 제로라고 봅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인텔 CEO를 만났기 때문에 뭐 전략적 동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안 좋은 시장 속에 하나의 테마이기 때문에 이거는 테마주로 최근에 강했고, 아까 말씀드린 최근에 강한 섹터나 강한 테마나 강하게 돈 들어온 섹터가 눌렸을 때 본다. 이거는 단기 매매의 아주 기본, 네, 베이스 중에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산 쪽, 이번에 한미 연합 훈련이 있죠. 북한이 또 미사일 쐈는데, 과거 정부에서는 이랬죠. 뭐 확인 미상의 뭐 로켓이 뭐 비행체가 날라갔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로켓이 날라갔다, 미사일이 날라갔다라고 변화하라 이제 좀 움직이는지 정도 보시면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볼게요. 정말 말도 못하게 환율이 많이 올랐네요. 1240, 1423원. 지금 뭐 금융위기 시절의 환율 같고요. 뭐 2,000원대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뚜껑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500원까지도 단기적으로 갈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움직임 속에서 시장에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 투매를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노려보는 전략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잘하면 기회고, 여기에서 잘 대응을 못하면 그 기회 안에서도 굉장히 좀 아픔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내일 시장을 저도 마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볼게요.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죠. 통상 나스닥 지수 보면은 이런 엔벨로프 근처 구간에서 반등을 하곤 했었는데, 기존에 보면은 아주 의미 있는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 이런 갭이 있고 여러 번의 지지가 있었던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기술적 반등을 끝낸 상태에서 아주 강력한 지지 구간을 지금 갭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갭으로 내려오고 있고, 아래 골을 닫았으면 또 갭인데, 이 구간을 완벽하게 이탈한다면 한 번 정도 투매가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이 여기에서 뭐 시스템 리스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떨어지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의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공포가 있다고 해서 이게 장대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 그렇지는 않죠. 반등은 하고 움직일 것 같은데, 최근에 문제는 장중 반등을 시켜놓고 지금 밀렸다라는 게 문제고요. 일단 5일선하고 이격이 좁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격을 줄이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이격을 줄이고,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 5일선과 이격을 줄이고, 이 하락 추세선과 이격을 줄이고, 여기서 떨어질 때, 이 다음에 떨어질 때, 이 부분이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떨어질까?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주에 파월 연주 그 의장의 이 연설과 27일 날 이 러시아의 합병 투표가 완료되고, 이러한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넘어가면 7분 응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밀리면 이거는 매수의 찬스가 오는 거고요. 이렇게 밀리면 이 하락은 커요. 여기서 다이렉트로 빠졌다가 반등하면 오히려 나는데, 이렇게 바로 올라갔다가 며칠 있다가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거는 큽니다. 여기서 물량을 털고 떨어지는 각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의 폭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안을 일단은 미 증시에서 저는 열어놓고 보고요. 다우 산업은 이미 깨버렸죠. 다우는 이미 깨져버렸어요. 이러한 의미 있는 구간이 깨져서 다우는 나스닥보다는 더 힘이 없는 모습이고, 국내 업종에서 코스피를 먼저 보면 종가상 이탈이죠. 월요일날 개파락 출발입니다. 2230포인트. 이거는 밸류상으로는 금융위기 때 PBR이 우리나라가 0.8배였는데 0.8배까지 떨어진 지금 PBR이 나와버렸어요. 금융위기 당시가 이 밴드가 사실 지수는 많이 떨어졌지만은 기업의 실적으로 역산해 보면은 지금이 PBR이 0.8배, 8.9배 정도인데, 올해날 개파락하면 0.85배 정도 나오죠. 코로나 때 PBR이 0.7배, 0.69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강도의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밀리게 된다면 뭐 기준 가격을 어디로 둬야 될지는
고민이 되긴 하지만 이런 강한 지지 구간, 강한 저항 구간들이 존재하죠. 이걸 다시 지워서 강력한 지지 구간이 이런 자리에서 있었었죠. 근데 이 자리를 일단 깬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깨면 이 다음에 강하게 지지를 받았던 자리, 돌파를 만들었던 자리가 어딘가, 이런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럼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2200포인트까지 밀린다 라고 하면, 코스피를 살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반등이 잘 나왔던 종목군들 위주로 보면 좋을 텐데, 하이닉스도 저는 이때는 괜찮지 않나 싶어요. 하이닉스도 괜찮을 것 같고, LG에너지 솔루션을 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서비스 업종은 다 빼버리고 그냥 뭐 시총 상위 정도 안에서 그래도 시장 어깨에 영향력 있고 같은 업종에서 반등 탄력이 센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면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코스피는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시총 1위의 그룹이 지금 완전히 공포적으로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SK하이닉스도 RSI 지표로 보면 거의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아주 드물게 SK하이닉스도 아주 드물게 있죠. 이런 엔벨로프에 찍을 때가 가끔 옵니다. 가끔 와요. 그리고 이런 화살표 신호가 나오고 추가 급락을 했을 때 반등하는 확률이 저는 매우 높았다라는 걸 이제껏 저는 확인을 하고 그렇게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 나오고 급락을 했을 때 반등, 나오고 급락을 했을 때 반등, 나오고 급락을 하고 뭐 여기서 추가 매수 몇 번 해서 반등, 나오고 반등, 나오고 추가 매수 몇 번 하고 반등. 그러면은 SK하이닉스가 이제껏 RSI 지표로 떨어진 구간이 이 하락 구간에서 몇 번 있었나요? 그리고 반등을 못한 구간이 어디였나요? 생각을 해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내가 노릴 수 있는 종목 중에 우량주가 하나 나와 있다라는 게 또 답이 아닐까. 어정쩡한 자리가 아니라 급락이 떨어졌을 때 어정쩡한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급락이 아주 가끔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한 번 정도 봐줘도 되지 않을까. 역배열이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 LG에너지 솔루션.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이 돌파짜리잖아요. 돌파짜리고 그나마 2차전지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급락을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61선과 21선이 맞닿아 있는 구간에서는 최소한 길적 반등은 저는 나온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길적 반등이. 그러면 이 구간이 43만 6천원 언저리 라인이 나올 거로 생각이 듭니다. 전부 다 짧게 쳐야 되는 자리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하나솔루션 보죠. 하나솔루션. 저는 이거를 엠파동으로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반등하다가 지금 악재성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급락을 해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급락을 어디까지 떨어지냐 보면서 이거를 수급이 안 좋으면 아예 보지를 않을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은 아예 보지를 않을 것 같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엠파동 나온다 했죠. 이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거짐 다 반등 나오고 약한 반등이라 하락은 깊고 반등은 약하고 하락. 그럼 하락이 엔벨로프 첫 자리 왔을 때는 저는 구간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는 6만원 혹은 그 이하권 온다면 한번 봐보죠. 월요일 날이 하락의 피크 아웃이 클라이막스가 될 수도 있고 화요일 날이 클라이막스가 될 수 있습니다. 월요일 날 이런 종목도 이렇게 빠지다가 화요일 날까지 빠져버리면, 화요일 날 잡아버리면 뭐 단기 반등은 먹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받고, 자, 폐배터리, 2차전지 에코프로 떨어지면 이 밑에 구간에서 보는데 항상 이 돌파라는 지점도 중요합니다. 이 구간도 의미 있는 돌파자리고 이 자리도 돌파예요. 1차적으로는 이런 자리에서는 하락의 파동은 엠파 정확히 맞췄기 때문에 여기서는 길쭉 반등이 나오는데 다시 깨고 내려오면 좀 밑에서 반등을 하겠죠. 힘 모아서. 그래서 에코프로 실적 기반의 종목,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이번 시장에서 하락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다른 종목보다도 엄청 세요. 그러면 반등은 잘 나온다라는 거고 하락도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정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흐름을 두고. 자, 로봇 볼게요. 로봇. 자, 두산인데요. 저는 최근에 이제 계속 저희는 로봇주를 저도 추천을 드리고 좀 언급을 했는데, 잘 잡힌 것도 있고 잘 안 잡힌 것도 있어요. 금요일날 거의 종목을 매매를 하지 않아서 매매한 종목 중에 하나라 일단 한번 보고요. 두산은 뭐 거의 꼭지에서 들어갔다가 돌파했는데 흐름이 별로 안 좋아서 약수익에 빠져나왔고, 이날도 잡으려고 여기서 엊그저께죠. 목요일날도 사실 이 돌파 라인에 시장이 급락하길래 좀 걸어놨는데 매수는 못했던 것 같아요. 금요일날도 매수하고 뭐 장중 거의 2%좀 안되게 수익이었었는데 좀 밀리길래 좀 기다렸다가 그냥 종가에 약수익에서 일단은 잘라내고, 좀 추후를 좀 기다려 볼 계획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은 일단 로봇의 대장인데요. 이 구간에서 이 평상시보다 대비해서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 일단 단기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밀리더라도 다시 반등하는 힘이 나올 걸로 생각해서 월요일 시가 개파락 시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 종목이고요. 개파락의 크기를 보면서 아마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봇 관련 대장이고요. 자,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 뭐 많이 밀려버리면은 좀 체크해보고 보는데, 밑에 5일선은 타고 가서 5일선을 이탈하면서 출발이면 11선을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디테일이라 보면서 하시면 되고, 어차피 종목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SPG 로봇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안 밀리는데, 밀리면은 저는 이런 애들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KPF도 밀리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종목군들 안에 있는 종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실적적인 부분이 좀 약해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약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저는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운 것 같고요. 자, 가온칩스부터 볼게요. ARM 관련된 종목, 폐배터리, 성일하이텍 이 구간에서 반등, 그 시장 대비 여전히 강합니다. 근데 반등은 여기서 잘 안 나오죠. 단기적으로 21선을 깨는 공포가 나오는데요. 이런 종목은 21선을 개파락해서 이 하락 파동만큼 또 빠지는 게 일반적이라 돌파 구간까지는 좀 기다려 볼 생각이고요. 많이 빠지면 좋겠습니다. 많이 빠지면 그때 봐보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ARM 관련된 종목 몇 개만 볼게요. 가온칩스. 저는 넥스트 칩을 상따를 해서 좀 넘어왔었는데, 넥스트 칩을 상따를 해서 좀 넘어왔었죠. 넘어와서 이렇게 시가부터 이렇게 이제 분할 매도를 하고요. 분할 매도를 하고 좀 그쯤에 사다가 눌리면서 했는데, 이거는 장 막판에 산 거는 장후 시간에 들어갈 때 그냥 뭐 약수익에서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불안해서 종목을 못 끌고 갈 것 같아서 팔아버렸고요. 일단 ARM 관련된 대장주기 때문에 밀리는 거 보면서 저는 대응을 좀 할 것 같고, 상한가 라인 근처 혹은 그 이하권에 온다면, 강하게 뚫어주는 라인이 온다면 봐볼 생각입니다. 이슈의 사이즈는 좀 된다 정도 생각이 들고, 금요일날 워낙 큰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가온칩스도 마찬가지로 같이 매매를 했는데 돌파로 잘 들어왔는데, 짧게 한 3% 정도 친 것 같아요. 29,200, 300원 들어가서 3만원, 3,900원인가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좀 아쉽기는 한데, 시장 이렇게 돌파가 나올지 저도 몰라서, 그렇다면 돌파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여기에 만들어진 갭 구간이 어딘지, 이 종가가 마지막 구간이 어딘지 보면 대충 31,000 얼마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야죠. 여기에서 이 윗꼬리 구간이 31,300원인데 그림 같게도 31,300원, 31,300원, 31,000원 라인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 구간이었다라는 게 보이죠. 가장 강했던 저항 구간이 돌파되는 자리를 또 다시 지지했다. 그럼 이 자리를 뭐 월요일날 깨더라도, 아니면 월요일날 시황이 좀 안 좋으니까 많이 이탈한다면, 진짜로 많이 밀려가지고 밀린다면 이런 자리도 의미 있는 자리고요. 이런 아래꼬리 아래서부터 이런 중심가까지 의미 있는 자리고, 그런
구간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몰려 있는 자리들, 그리고 여기 윗꼬리가 있고 이런 자리들까지 밀린다면 35,000원 정도 되지 않나? 이런 자리가 의미가 있겠죠. 여러 번의 구간을 강하게 돌파했다. 그럼 여기까지 밀려도 이렇게 올라가는 힘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로 우리는 지지와 저항을 판단할 수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금요일 날 보면은 이 상한가 종목 중에 리튬 플러스 관련된 종목이 좀 있었어요. 리튬 플러스 관련해서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죠. 과거에 저도 이 종목의 그 이슈는 알았는데 이게 뒷북치는 이슈로 상한가를 바로 갈까라는 의구심이 너무 많아서 회원님들한테 이걸 뭐 사라 마라 말씀을 좀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장 막판에 거래 대금도 빨리 들어오고 상한가도 굉장히 빨리 들어가서 일단 얘도 상따를 좀 하긴 했는데요. 내용적으로 나쁘지 않아서. 그리고 그 전에 WI라는 종목 리튬 플러스 관련해서 최근 코아시아부터 해가지고 매매를 좀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다 리튬 플러스 관련주로 좀 매매를 좀 했었었고요. 그래서 얘는 여기 들어왔다가 뭐 물량 좀 줄이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매매를 좀 했었고, 나머지 뒤에 들어간 거는 손절로 좀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손절로 좀 대응을 해서 얘는 좀 봤었는데요. 그 밖에는 뭐 의미 있는 종목을 금요일날 거의 매매를 안 해서 매매한 종목이 이번 주는 없네요. 매매한 종목이 아예 없고요. WI, 코리아 SE, 그러니까 먼저 코리아 SE가 이런 대장으로 먼저 올라갔고 많이 치고 가서 낙주를 준 상태에서 지금 대장주가 EV 첨단 소재로 좀 바뀌었는데 그 이슈가 과거 코리아 SE처럼 강하게 작용할지 그 부분은 월요일 날 일단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최대 주주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바로 갭 뜨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갭이 약하게 뜰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상한가 관련된 매매를 하신다면 이 종목이 좋을 것 같아요. 시가 뜨고 살짝 밀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장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많이 어렵고요. 이럴 때는 최대한 인내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렵다 싶으시면 라이브 방송 카페에 가입할 수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뭐 함께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힘들 때일수록 좋은 종목군들 더 많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포트폴리오 점검과 교체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